안녕하세요. 핑크포럼 가을계획전 관계재구상 벌새 상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모더레이터를 맡은 박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새가 개봉한 지 벌써 2달이 훨씬 넘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오늘 많은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는 자리에 있게 되어 기존 집이와는 다르게 색다르고 또 아주 많이 떨리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부족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감독님 관객분들께 인사와 요즘 근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낮 시간대에 또 이렇게 꽉 차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근황은 계속 이제 개봉 중인 영화 벌새를 홍보하며 GV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네요. 네. 제가 은희가 물어보고 감독님께서 답하는 질문들을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관객분들께서는 N차 관람도 많이 하셨고 또 저보다 벌새에 대해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17세 입장에서 가벼운 질문을 드리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 전에 제가 너무 긴장이 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GV를 보면은 이런 영화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을 많이 와봤지만 감독님에 대해 이렇게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 전에 짧게 약간 감독님 TMI 대방출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감독님께 막 빠르게 할 건데 그때마다 감독님이 답하시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생일은? 1981년 11월 30일. 혈액형은? O형. 별명은? 별명은 보라돌이. 취미는? 취미는 독서, 책 읽기. 아우. 네. 특기는? 특기는 타로카드 보기. 네. 저도 한번 봐주신 적 있으세요? 네. 좋아하는 계절은?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 싫어하는 계절은? 싫어하는 계절은 없지만 추운 거는 되게 싫어해요. 네. 좋아하는 과일은? 과일은 딸기. 싫어하는 과일은? 이렇게 깎아 먹어야 되는데 뭐 사과를 깎아 먹는 거는 가장 자주 부르는 노래는? 자주 부르는 노래요? 노래방에서요? 네네. 이상은의 언젠가는. 뭔지 모르겠네요. 가장 자주 가는 장소는? 가장 자주 가는 장소 서울에서 길상사를 되게 좋아해요. 네, 길상사 갔다가 거기 수연산방인가 그 카페 그쪽으로 가는 거 좋아해요. 네. 네.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은?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말은 너랑 얘기하면 참 좋다. 네. 이제 트위터에 막 올리시면 됩니다. 나를 웃게 하는 것은? 웃게 하는 거? 그것도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이렇게 좋은 대화를 나눴을 때 좋은 만남을 했을 때 그리고 요즘에는 벌새 GV 할 때 가장 되게 행복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마음. 그러니까 벌새 홍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인데 GV 시간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그래요? 네. 그럼 나를 울게 하는 것은? 나를 울게 하는 거는 좀 영양가 없는 대화를 나눴다고 느끼는 날은 좀 그런 날은 좀 슬퍼요. 네. 오늘은 아니길 바라요. 네,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딱히 많지는 않은데요. 항상 현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20대 때 그 페미니즘 공동체에 있었을 때 그때가 제일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에요. 네. 지금 생각나는 가장 고마운 사람은? 지금 생각나는 고마운 사람은 박지훈님. 얼마 전 생일을 맞이하신 박지훈님. 감독님께서 저한테 선물도 주셔서 행복한 날입니다. 가방에 꼭 들어있는 것은? 노트를 많이 갖고 다니거든요. 쓸 수 있는 거. 벌새단 분이 스케치북을 선물해 주셨어요.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스케치북. 마치 은희가 받은 선물처럼 그거를 항상 뭘 써요. 거기에다가 요새. 네.
무인도에 간다면 꼭 가져갈 3가지. 물을 많이 가져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펜이랑 노트. 네. 10년 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3번째 영화 지우기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3번째 영화. 네, 네. 거기 박지우도 출연했나요? 하면 좋겠어요. 네. 비석에 문구를 새긴다면? 어렵네요. 비석의 문구는 어렵다. 안 쓸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직도 세상이 궁금한 은희가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 별세를 만들고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되게 많았어요. 벌새를 만들고 기뻤던 순간은. 근데 그 처음으로 정말 제가 너무 기억에 남는 거는 한국에서 이제 시사회를 했어요. 벌새단 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97년이었나? 근데 그때 그 분들께서 영화를 보시고 손편지를 적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막 엉엉 울면서 집에 와서도 막 그게 너무 생각이 나서 집에서 너무 울었는데 그게 슬퍼서 운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울었어. 너무 감격해서. 그러니까 그때가 처음으로 이제 일반 관객분들에게 벌새를 공개한 날이었는데 그때 그 반응이 너무 기억이 남아요. 그때 되게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GV 할 때마다 늘 어떤 행복감, 연결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관람 평이 있다면은?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벌새단 시사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뭐지? 서늘한 영화? 처음이다 이랬나?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불안한 영화는 처음이다? 하여튼 좀 비슷한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는 관객분이 편지 써주신 거에 근데 다른 많은 관객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내 상처에 언어가 생긴 것 같았다라는 말이 되게 감동받았었어요. 네. 보라 감독님, 네. 벌새를 색으로 표현하면 어떤 색으로 정하실 것 같아요? 왠지 보라색이어야 될 것 같지만 아니고요. 저는 그 벌새에서 왜 성수대교를 3명이 보러 가잖아요. 그때 그 푸른 느낌? 되게 아련한 그 푸른색? 그게 벌새랑 되게 어울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되게 감사하게도 포스터 디자인 하셨던 그 빛나는 박시열 실장님이 랑 또 그 일러스트 해주셨던 그 분이 포스터의 느낌이 약간 파란색이잖아요. 그리고 그 외의 포스터들도 주로 이렇게 푸른색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제가 생각하던 색깔이랑 맞아서 감사했었어요. 신기했었어요. 네. 그 영화 속 영지 선생님이 은희에게 해주는 모든 이야기들이 인상적인데 만약에 감독님이 은희 같은 사람을 보았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처음 만난 자리면 그 사람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할 것 같아요. 듣고 그냥 느끼고 같이 시간을 이렇게 나누고 뭔가 이렇게 알아가면은 그때 이제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 만났을 때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들으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대한민국 청소년을 대표해서 한번 그냥 질문을 드리는 건데 94년도 은희 또래도 그렇고 지금도 굉장한 그런 경쟁 속에서 치열하게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또 진로를 찾아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꿈을 못 찾은 친구들도 있고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그런 걸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감독님은 어렸을 때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영화 연출 쪽으로 생각하게 되셨는지 그거는 저와 제 친구들이 되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만화 그리기를 되게 좋아는 했는데 제가 되게 재능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이렇게 집에서 만화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미대도 가고 싶고 이랬는데 집에서는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 받았고,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병원 예고를 갔어요. 예술고등학교에. 근데 그때 뭐 특별한 뜻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인문계가 너무 가기 싫어서 그렇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동국대 영문학과를 가게 됐는데, 저는 꿈을 어떤 내가 뭐 영화를 하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영화 보는 게 제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왜 영화를 보면 상처가 많거나 뭐랄까 이렇게 땡땡하고 땡땡하고 문제들이 있는 사람들이 늘 묘사가 되잖아요. 하지만 되게 애정 어리게 그런 영화를 보면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갈등이나 문제가 있어도 그걸 따뜻하게 그리는 영화들을 보면 좀 위로가 됐는데, 그래서 그냥 보는 거가 좋다 이 정도였다가 대학교에 가서 단편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 만드는 게 되게 재밌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그래도 이걸 정말 내 평생의 업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사실은 내리는 과정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영화를 보고 내가 영화 감독이 되겠어 이렇게는 저한테는 안 찾아왔고요. 각각의 다를 텐데 그 꿈의 모양이 저는 꾸준하게 그냥 이거를 하면서 혹은 이 옆에 가장자리에 있으면서 좀 마음이 선명해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는 그냥 강의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영화 만드는 게 좀 많이 어려우니까. 근데 강의를 하면서 좀 어떤 갈증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이걸 만들고 싶다, 열쇠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몇 년 동안 강의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열쇠를 만들면서도 근데 이거 한 편만 하고 나는 다시 강의하러 돌아갈 거야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은 지금 이제 스르르 이렇게 페이드아웃 됐는데요. 그래서 어느 순간 딱 정말 강력하게 꿈을 이렇게 딱 확실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살면서 계속 내 곁으로 자꾸 오니까 영화가, 그리고 나도 이 곁을 못 떠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정말 선언하자 이걸 하기로 라고 됐던 케이스 같아요. 그리고 박지우 모더레이터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데뷔가 그렇게 빠른 거는 아니었어요. 물론 뭐 빠르다 느리다도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시기 같은 거, 데뷔나 뭐 내가 딱 뭔가를 하는 시기도 사실 정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있어서도 좀 자유롭게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30대까지는 이걸 하다가 40대가 넘어서 완전 다른 걸 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정말 할 수 있는 거고, 굉장히 꿈이나 그런 찾아가는 여정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뭔가 모르게 힐링이 되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벌새가 개봉한 지 시간이 꽤 지나서 이런 질문을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감독님의 연출 의도와 뭐 관객분들의 반응이 정확히 일치했던 부분과 또 관객분들이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였던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요. 의도와 정확하게 바라봐 주셨던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리뷰를 찾아보면서 나는 이걸 정말 의도했는데, 왜냐면 창작할 때 의도는 다 하잖아요, 창작자가. 근데 의도한 만큼 다 흡수된다는 건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해질무렵의 정서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이 영화를 시나리오를 쓸 때도 해질무렵 정서나 그 집에 혼자 집으로 갈 때 그 그리움 이런 정서들, 그리고 또 엄마를 막 부르면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 같은 경우는 그 모두에게 있는 그런 근원적인 두려움, 공포나 외로움 이런 걸 포착하려고 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자기도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가 없을 것 같아서 막 어떤 날은 뛰어간 적도 있대요. 왠지 없을 것 같다는 불안함이 생겨서.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는 내가 의도를 분명 한 거가 맞지만 이렇게 내가 의도한 대로
바라봐 주시고 그게 이렇게 간통할 수 있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이었었고요. 의도하지 않은 거랑 의도하지 않은 반응이 왔던 거는 아주 그냥 작은 거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순간순간들인데 뭐 웃음 포인트라던가 여기서 웃네라고 몰랐던 순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뭐였지? 이거는 의도는 했지만 이렇게 폭발적인 그러니까 반응일지 몰랐던 건 엉그지야. 그러니까 언니 그리고 지나갔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 스스로는 되게 좋아하는 대사였긴 해요. 이거 좋은 대사야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사랑해 주실 줄 몰라서 다들 마음속에 혹은 삶에서 유리 한번 겪어보셨으나 혹은 유리였거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SNS에 올라오던데 세계 3대 마요였나? 어쨌든 막 올라오는데 거기에 막 언니 그거 지나갔기잖아요.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쾌적했어요. 네, 저는 벌새를 볼 때마다 모든 장면이 되게 좋았는데 감독님의 최애 장면은 혹시 무엇인지? 이게 진짜 때마다 달라요. 계속 바뀌어요. 어쩔 땐 저거 했다, 어쩔 땐 다 좋아요, 실은. 근데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아니면 그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 가장 좋아했던 어떤 이미지는 원형적인 어떤 이미지는 이 영화에 은희가 영지랑 충만한 대화를 하고 집으로 혼자 돌아가잖아요. 그 길에 은희가 뭔가를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딱 관객에게 거의 눈이 맞을랑말랑한 그 샷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정말 좋고 시나리오 때도 가장 좋아하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그 장면에서 되게 추상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 담고자 했거든요. 예를 들어 정말 아름다운 대화를 나눴잖아요, 영지랑. 근데 그럴 때 삶에서 그런 아름다운 순간이 오면 어떤 애수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것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그 슬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슬픔을 미리 느낀다던가. 그리고 항상 아름다운 거 이걸 너무 막 이렇게 센치하게 막 이렇게 낭만하려는 건 아닌데 어떤 아름다움은 항상 뭔가 그런 슬픔이 동시에 있는 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되게 추상적인 감정인데 근데 그 장면에서 이 벌새가 말하고자 하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인 거 삶과 죽음이나 아름다움과 그런 상실 이게 항상 같이 있잖아요, 저희 영화에. 그래서 그런 순간을 민희가 혼자 집으로 걸어오는 순간에 좀 표현하려고 했었었고 그 장면이 되게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문에도 알 수 없는 묘한 표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단한 기억이세요? 네. 저번에 벌새 책을 봤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럼 감독님께서 벌새를 만드시면서 가장 많이 변화한 부분이 있다면은 그게 어떤 걸까요? 가장 많이 변한 건 끝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안 끝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준비 기간이 길었잖아요. 네, 그래서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끝날까? 이게 과연 완성이 될까? 이걸 누가 신경 쓸까?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동시에 아니야, 이건 분명히 사람들한테 가닿을 거야. 나는 분명히 이걸로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전할 거야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 끝날 것 같아서 두려운 밤들이 있었는데 이게 끝나서 되게 좋아요. 네. 벌새를 통해서 관객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은 네. 벌새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되게 많아요. 많은데 저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을 관객분들이 이렇게 각자의 경험에서 되게 다르게 느끼셨던 것 같고 그것이 제가 원하던 바이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주제나 메시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이 텍스트가 해석되고 저희 영화에도 롱샷이 많잖아요. 롱테이크도 많고
일부러 좀 그런 공간을 열어두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공간이 없고 샷이 너무 빨리 바뀌거나 호흡이 너무 빠르면 관객의 기억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관객이 자신의 기억을 그 영화를 보는 과정에서 만나고 호흡하고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여기 90석이라고 하면 90명의 기억들이 막 같이 이렇게 역동하는 그런 것들을 꿈꿨는데 다행히 많이들 개인의 기억들을 많이 소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고 그게 가장 원하던 거였고 그럼에도 제가 바라던 어떤 메시지가 있었다면 아까 그 장면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삶과 죽음, 아름다움과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자기 자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그리고 삶이 굉장히 진창 같고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삶이 참 신비하고 아름답다, 신기하고 아름답다라는 그 영지의 마지막 편지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압축해주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객석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없나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 이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영지 선생님이랑 그다음에 은이랑 이제 정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영지 선생님이 은이한테 우울하고 슬플 때는 손가락을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우울하고 슬플 때가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봐봤거든요. 근데 뭔가 진짜 신비하고 좀 아까 그때 선생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진짜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데도 손가락은 움직이고 있어서 되게 뭔가 모를 기운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된 그 감독님의 그때 생각이 되게 궁금합니다. 이 시나리오 중에서 좀 유일하게 제가 들은 이야기로 대사를 쓴 게 손가락 대사였어요. 그래서 이 대사는 한 10몇 년 전쯤에 아는 언니가 좀 되게 우울해하고 있을 때 그 아는 언니의 선배가 그런 조언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또 일기에 적어놨고 그랬었는데 그때 왜 그 이야기가 좋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되게 뭐랄까 흔히 들을 수 있는 조언이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적절한 것 같다라고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절망적일 때는 되게 거대한 해결책보다 사실 아주 작은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죽고 싶지만 떡볶이 먹고 싶어? 그 책 제목이 되게 잘 지었다고 생각했더니 사실 그런 것 같거든요. 되게 우울한 날에는 이불 정리를 제대로 하고 진짜 샤워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뭔가 큰 일을 완수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들이 있었는데 진짜 우울한 순간에 다른 어떤 조언보다 진짜 작지만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본질이 있다는 거를 좀 알게 하는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것 같다 생각했어요. 너무 거대하고 우주적인 얘기보다. 그래서 그때 그 10몇 년 전쯤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인상 깊게. 네. 네, 또 있으신가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거실에서 여러분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냐면 그 장면은 우리한테 너무 확 와닿았는데 배우님이 도대체 어떻게 디렉션을 받으셔서 그렇게 했을까 너무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그게 너무 거울 속에 저희 같아서 설명 좀.
은희가 우리 여러분에 맞춰 춤추는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모데르트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잠깐 은희로 빙의해서. 아니, 상황하지 마세요. 네. 그게 지문에는 오징어 춤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오징어 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지문을 받고 되게 놀랐어요. 오징어 춤이라니, 내가 오징어 춤을 어떻게 춰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전에 은희는 지환이한테 나 너 좋아한 적 없거든 이렇게 말을 날리고, 또 되게 지숙이랑도 트러블이 생기고 유리랑도 그런 일이 생기고 되게 많은 일을 겪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약간 몸부림친다는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저의 이렇게 속에 있는 감정들을 한번 꺼내보라는 그런 디렉션을 주셔서 제가 되게 그냥 제 자신을 버리고 많이 도전하면서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연기를 했던 장면인데, 그때 제 촬영 당시에 실제 감정이랑 은희의 감정이 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저런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건 감독님께서. 그 첫 두 테이크는 박지우 배우님이 조금 뭐랄까 귀엽게 약간 몸을 사리면서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큼 되게 강하게 지우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우야, 이거보다 나는 너가 착하고 귀여워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너의 되게 욕심도 있고 뭐 어두운 부분, 이 모든 뾰족한 부분들이 좋아서 너를 좋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귀엽게 추지 말고 너 안에 있는 되게 어두운 것까지 다 끄집어내는 마음으로 좀 쳐볼 수 있겠냐 라고 했는데, 사실 이런 말들이 좀 되게 추상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 번째 테이크부터 지우가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찢더라고요. 문에다가, 베란다 문에다. 되게 놀랐어요. 굉장히 좋은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디렉션을 받고 어떻게 해석할까 되게 또 보고 있었는데, 너무 연기를 잘해서 그 현장에서 되게 소름이 끼쳤었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되게 좋은 테이크는 현장에서도 되게 소름 끼쳤던 적이 많았는데 지우가 굉장히 잘 해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디렉션하고 대강의 동선만 주고 지우가 디테일한 것들을 다 잘 살려가지고 굉장히 좋은 샷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성수대교 사건과 관련해서 수위는 다치지 않았지만 가족들은 식사를 하면서 어떤 상실감과 아픔을 느끼고 결국에는 영지의 죽음으로 그게 나타나는데, 제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더 아리고 아팠던 게 불행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단지 할 수 있는 게 가까운 사람한테 그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뿐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불행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을 바랄 수 있는 것 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상실감을 느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행을 대해야 할지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영화 안에서도 사실 그 저녁 식사 시간이 느낌을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그냥 다 진 느낌의 어떤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희가 살아 돌아온 건 다행이지만 보통 마냥 좋아할 수밖에는 없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수희도 다음날 굉장히 천천한 마음으로 학교를 갔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수희가 그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고 등교를 하는 그 장면, 그 순간인데, 불행을 어떻게 대하나 했을 때 저도 사실 이 답이 잘 없기 때문에 드리기가 되게 어렵지만 그러니까 막 뭔가 고통으로 항상 성장한다 이런 얘기는 저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서사를 만들고 싶지 않은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안 찾아왔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지만
불행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보면서 되게 자기 자신을 좀 알아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행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대응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에게 기쁜 일만 일어났다고 하면, 그러니까 불행을 낭만할 마음은 정말 없지만 나한테 기쁜 일만 좋은 일만 있다고 할 때 나는 과연 그 기쁜 일을 기쁘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65일 기쁜 일만 일어나면 기쁜 일을 더 이상 기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도 이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서클 같은 사이클? 서클이 아니라 그 하나의 사이클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면 항상 뭐 영지 편지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같이 있고, 또 어쩔 때는 불행한 것도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 또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삭제된 신이긴 하지만 수희가 성수대교의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그 책 안에서는 아빠랑 싸우다가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빠랑 싸우느라고 수희는 그날 아침에 정말 죽고 싶었는데 버스를 그래서 늦게 타서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희가 독백을 길게 해요. 아빠랑 싸우는 건 죽고 싶었는데 아빠 때문에 살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아이러니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 불행한 거랑 또 1년이 지나서 혹은 좀 관점을 바꿨을 때 되게 많은 어떤 우연과 아이러니들이 삶에서 또 일어나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 정말 모르겠지만 그냥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서 또 나를 알아가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항상 어려워요, 이런 질문들이. 네. 네, 또 다른 네, 그 영화 첫 번째 관람인데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했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조금 많은데 그 영지가 편지 남겼을 때 은희한테 이제 만나면 방학이 끝나고 만나면 그 모든 걸 이야기해줄게 라고 했던 부분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 모든 이유가 뭐였을까, 갑자기 일 그만둔 이유가 뭐였을까, 그거랑 그 성수대교 사건이 감독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감독님이 그 이제 감독님들마다 촬영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김보라 감독님은 촬영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했습니다. 역순으로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그 촬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배우 연기였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우들이 어떻게 연기하느냐, 그래서 그거를 정말 제 1순위로 잡고 가는데 다행히 너무 정말 그 배우들이 너무 연기를 잘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두 번째는 그 성수대교 사건은 저에게 어떤 그 시대를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어떤 트라우마? 저에게뿐만 아니라 그냥 공동의 어떤 정말 국가적인 트라우마긴 했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좀 어떤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꼈던 게 삶과 죽음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거. 하나의 스냅샷 같은 기억이 이제 성수대교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 다음 날 이제 저희 학교 교실에 어떤 아이가 그 고모가 돌아가셨나, 그 상품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울고 있었는데 그게 되게 어떤 하나의 굉장히 강렬한 이미지로서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엎드려 있던 뒷모습, 그 아이의 뒷모습이. 그래서 사실 정말 상품 백화점을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 무너진 잔해를. 그때 왜 그랬었나. 그리고 저는 사실 9.11 사건 이후에도 그 지역을 간 적이 있었는데 왜 그 가고 싶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이렇게 마주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냥 어린 나이지만 그 성수대교를 다시 돌아갔을 때 어린 나이지만 이런 일들이 이유 없이 이유는 분명히 있었지만 이렇게 속절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굉장히 거기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모두가 무력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좀 그때는 언어화하지 못했지만 그 시기에 그렇게 굉장히 강렬하게 느꼈었던 것 같고 그때 사고로 죽었던 학생들이 되게 그립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되게 이상한 마음인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언니들을 되게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고 그게 벌새를 하게 된 되게 큰 동력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혹시 박지은 배우님께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영지 선생님? 어떤 얘기 듣고 싶었어요, 영지 선생님? 그냥 난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약간 이런 정도의 말을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은희는 불안감 속에 살았잖아요. 맨날 이렇게 관계가 좀 깊어지려고 하면은 떠나가고 잠깐 스쳐가는 인연만 겪어서 되게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주고 싶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영재 선생님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지셨으니까 많이 불안했고 영재 선생님은 그런 은희의 마음을 이해하고 혹시나 은희가 그랬을까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난 너를 버린 게 아니고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고 그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안심시켜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맥락과 비슷한 그러니까 말을 해주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했고 그거는 새벽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벽 씨도 학원을 그만둬서 미안해라는 문장이 되게 좋았대요. 그런 은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저도 영지가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았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은희가 영지를 좋아한다고 많이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영지도 은희에게서 많은 것을 위로를 받고 되게 은희를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맑게 자신을 바라봐주는 그 10대의 사랑을 알게 된 거는 영지에게도 큰 선물이었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벌써 하면서는 생각을 못하다가 이제 GV하면서 든 생각이 어쩌면 아주 조금은 영지가 되게 균열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영지가 은희를 그러니까 제 원래 이유는 그 백그라운드는 그 학원을 그만두고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서 그만둔 걸 했었지만 은희와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울 때 영지가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아주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이 좋은 순간에 영지가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물론 영지에겐 되게 합법적인 이유가 있었지만 떠나야만 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영지조차도 인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었어요. 네. 아까 손 드셨던 은희랑 영지 선생님이 둘 다 왼손잡이였는데 그게 혹시 캐스팅 전부터 원래 의도를 하셨던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우연히 둘 다 왼손잡이였던 건지 혹시 약속 이런 걸 하는 장면도 둘 다 왼손잡이다 보니까 좀 신기하게 느껴지고 또 영화적으로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좀 똑똑하게 트레이닝 시켰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제가 팔이 되게 아픕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쓰느라 힘드셨죠? 많이 고통스러운 농담이고요. 그 지우가 원래 왼손잡이고 그 세국 씨도 원래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저는 이런 게 되게 동시성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고차원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게 하고자 하는 일에 따라 뭔가가 이렇게 연결된다거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을 때 누군가에게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화나
어떤 메시지가 온다거나 그런 경험도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결세를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뭐 장소를 찾게 될 때 그 우연이라던가 아니면 뭐 장면을 찍을 때 은희랑 영지가 포옹을 하는 장면에서 학원 복도에서 뒤에 바람이 싹 불다던가 그것도 바람이 부는 게 둘이 대사할 때는 안 불다가 껴안으니까 싹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영화에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람을 넣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예산이 없어서 절대 그럴 수 없었는데 진짜 신기하게 바람이 불어와 줬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뭐 미신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하늘이 도는 느낌? 그리고 또 그런 게 어떤 우주가 아, 이런 말까지 하면 너무 그냥 실성의 법칙이라고 좀 느꼈는데 사실 왼손잡이도 굉장히 기분 좋은 어떤 일상의 법칙을 생각했고 그래서 이게 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절로 이 두 사람의 연대가 너무나도 왼손잡이라는 걸로 연결고리가 생겨져서 너무 시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분 좋은 우연? 마법 같은 우연이었습니다. 네, 또 다른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독님 인터뷰를 봤는데 성인이 되시고 나서 오빠와 아빠에게 받았던 상처들을 밖으로 꺼내놓고 푸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오빠 캐릭터에서 더욱 애증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혹시 촬영을 하면서 감독님도 모르게 오빠에 대한 증오가 느껴지지는 않았나요?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오빠 캐릭터에 대한 거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 부모님, 이 영화 안에서 부모님이 싸우는 장면을 찍을 때 그 소리를 되게 듣기가 싫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거가 2테이크 만에 오케이가 간 샷이에요. 그 롱샷으로, 마스터샷으로 그 아빠 정인 배우가 이승현 배우를 이렇게 막 몸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 근데 일단은 2테이크에도 되게 배우분들이 연기 잘해주셔서 오케이를 한 것도 있지만 그걸 찍고 있는데 아, 저 소리를 되게 듣기가 싫으네? 근데 진짜 듣기가 싫었어요, 정말.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그거 제가 헤드폰 듣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약간 촬영을 멈췄어야 되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옆집인가 뭐 옆집인가에서 부부싸움 엄청 크게 나요. 그래서 이게 계속 소리가 사운드에 잡혀서 아주 좀 기다렸다 합시다 해가지고 그랬거든요. 그 기억나? 제가 그때 자고 있었잖아요, 방에서. 그래서 기억나? 아 맞다. 그게 은이 안 나오는 샷이어서 맞아 그랬을 수도 있다.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정말. 근데 아무튼 그 싸우는 소리가 되게 나를 되게 불편하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재현되는 것에서 그 과거의 어떤 그런 싸우는 소리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를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네. 네, 아까 네, 영화 너무 잘 봤고 전 되게 사소한 질문인데 그 영화에서 목소리 출연하셨잖아요. NG 같은 거 혹시 없어요? 근데 너무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놀랐어요. 아니에요. 저 막 체감이한테 혼났어요. 몸이 뻣뻣하다고. 네, 뭐 뒷모습인데도 제가 뻣뻣하게. 근데 NG는 아니고 그냥 조금 다른 테이크, 다른 느낌으로 몇 번 가보자 해서 하긴 했었어요. 네, 네. 재밌었어요. 네. 제 기억에는 아마도 감독님이 딱 보시고 한 번 더 할래, 한 번 더 할래 이러셨어요. 맞아. 네, 역시 열연을. 네, 다른 질문. 네. 은희랑 지숙이는 학원 친구잖아요. 학원 친구 특성상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 멀어지게 되는데 은희가 한 분하고 또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시나리오 쓰실 때 이 은희랑 지숙이의 미래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요. 뭐 약간 이게 설정에 막 자세히 나온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 약간 친구
대학처럼 설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는 다른 데로만. 그래서 둘은 계속 만날 것 같아요. 근데 뭐 삶의 어떤 시기 좀 멀어지는 시기는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린 시절 친구로서 좀 계속 이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물론 은희의 고민의 결과, 지숙이의 고민의 결도 되게 다를 수 있지만 두 사람이 좀 되게 서로를 믿는 것이 좀 드러나기 바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믿었던 사이니까 계속 연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지구에 오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매기 벌스의 지구인 크로스를 처음 갔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이제 병원이라는 게 두 영화 같다, 나오는 게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뭔가 두 영화에 대한 공통점을 찾게 되다가 재개발 지역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매기에서는 약간 웃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고 벌스에서는 이 재개발 거기를 같이 지나가면서 했던 말이 뭐 함부로 동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약간 그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래서 그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도 되나? 근데 그런 게 왜 여기 벌새에 삽입하게 되셨는지 약간 좀 궁금해졌어요. 일단은 그냥 살면서 이렇게 계속 보아오던 환경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대치동 살았었는데 그 타워팰리스 지구에 그 비닐하우스촌들이 있을 때 그 근처를 항상 지나서 등교를 했는데 어느 날 그게 사라졌어요. 완전히. 근데 그 사라지기 전까지 항상 그 현수막이 늘 걸려 있었고 항상 빨간 페인트로 글씨가 써져 있었고 죽어도 나갈 수 없다. 우리 죽어도 여기서 나갈 수 없다. 이런 글들이 써 있었는데 어린 제가 보기에도 그게 굉장히 그분들이 당하는 상황이 부당하다라고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느꼈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게 완전히 다 없어졌더라고요. 되게 놀랍게도. 그래서 그때 그 충격? 그래서 그 큰 타워팰리스가 굉장히 몇 년 만에 빠르게 들어섰는데 그때 되게 어린 나이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게. 그리고 그때 지금 살 때 여러 군데 그런 재개발 지역이 있었는데 뭐 그런 구룡마을이라던가 넉마 공동체라고 다리 밑에 그런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같은 동네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너무나 다른 사람으로 그냥 격리하는 걸 느꼈고 또 구룡마을이나 그런 재개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구분 짓는 것이 되게 비일비재했었어요. 제 발동네에서 왔대 이러면서 굉장히 그게 되게 부당하다고 느꼈었고 그리고 구룡마을에서 또 화재가 되게 빈번히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물론 화재에 취약한 물질로 집들이 지어진 것도 있지만 어떤 식의 그 의도적 화재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으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되게 부당하다는 마음을 많이 가졌었고 그 기업들이 벌써에 당연히 묻어있을 수밖에 없고 또 강남이라는 게 워낙 재개발이 첨예한 동네이기도 하고 근데 한국이라는 그 영토 자체가 계속해서 무언가가 지어지고 무언가가 계속 허물어지고 또 그런 과정 안에서 되게 긴장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다뤄보고 싶었고 근데 동정하지 말라는 그 대사는 제가 월곡동이라는 그 재개발 지역에서 한 10몇 년 전에 영화를 찍었었어요. 프로듀서로서. 그래서 거의 한 달 반을 그쪽에서 살았었는데 근데 그 월곡동이 이제 개발되기 전에 직전이어서 그 직전에 그 풍경을 이제 묘사를 하는 게 그 영화의 배경이었는데 장소 헌팅을 하려고 그 굉장히 허름한 그 집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가가호 이렇게 두드려서 좀 로케이션 빌려주실 수 있냐고 뭐 그런 걸 제가 협상하러 계속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허름한 회색의 그런 정말 다 허물어지는 그 집을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할머니 집인데 근데 할머니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외관하고 달리 그 할머니의 집 안이 너무 깨끗하고 정갈한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그 집에
공기가 옛날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TV에서 피자 배달원 분이 피자 배달 워낙 오래 하다 보니까 집에 현관에만 딱 들어서도 어떤 집이 행복한지 어떤 집이 좀 불행한지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공기로. 그래서 되게 행복한 기운이 있는 집은 현관에서 돈을 조금 천천히 주면서라도 거기 뭐 오래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저도 그 할머니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집이 주는 편안함에 제가 할머니랑 뭐 수다를 떨다가 한두 시간을 있다가 왔어요. 할머니가 뭐 음식도 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왜 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모든 게 제자리에 있고 정말 그 장판도 굉장히 깨끗하고 매일같이 이 집을 얼마나 가꾸고 청소하는지 정말 이 삶을 어떻게 꾸려가셨는지가 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그 삶의 존엄 같은 거. 그래서 바깥에서 봤으면 나는 이 집, 허름한 집, 재개발 막 이러면서 괜히 나는 뭐 내가 알지도 못하면 동정을 하거나 막 안타까워했을 수도 있는데 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 할머니의 삶을 보고 물론 저는 그 부분을 아주 뭔가 짧게 목격한 거지만 할머니의 삶에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는 걸 느꼈고 그때 좀 느꼈던 게 내가 함부로 동정해서는 안 되는구나.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 집을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월곡동에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우울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촬영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저희가 가난해서 찍는 거냐고 막 묻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 가난을 막 소재로 이렇게 착취하는 느낌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막 복잡하고 막 여기 재개발에 그 첨예한 공기가 있어요. 곧 떠나야 되는 사람들의 그런 공기. 거기에서 제가 되게 우울해지기도 했는데 그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저는 더 이상 내가 우울할 필요도 누군가를 동정할 필요도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다. 그런 생각이 딱 굉장히 선연하게 들었어요. 일단 나나 잘하자 약간 이런 마음. 그때 느꼈던 것들이 삶에서 좀 큰 어떤 영향을 줬었고 그 영지의 대사도 사실 그때 느꼈던 어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이 성찰했던 것들이 좀 반영됐었어요. 그 불쌍하다고 하는 그 의미의 대사에 동정하지 말라고 알 수가 없다고. 근데 그게 진짜 정답이라고 느꼈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를 2번 보고 지금에 참여를 했는데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영화가 너무 힘들어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역이었어요. 왜냐면 이 영화 안에서의 불행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두 번째 보고 난 다음에는 너무 신기하게 기쁨과 행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영화가 불행과 행복이 공존하게 만드셨을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들은 거랑 제가 혼자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결국에는 마이크로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저는 감독님이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면 영화가 깊을수록 감독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감독님이 행복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서 그거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불행 앞에서 계속해서 그냥 그 주인공들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리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히려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예술을 느끼시고 그 행복이라는 감정 자체를 그러니까 좀 잘 놔주신다는 느낌이 저는 오히려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극 중에서 은희가 굉장히 오뚜기처럼 느껴져서 저도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아마 두 번 다 너무 다 굉장히 이입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결국에는 두 가지인데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관객들이 만약에 불행과 행복을 느끼는 비율이 어디가 더 컸으면 좋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그 결을 깊게 느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작품을 하시든 아니면 일상 속에서는 어디에서 더 삶의 흐름을 느끼시고 좀 더 뭘 더 붙잡고 싶어 하시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해서 그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질문의 농도가 너무 진해서 진짜 벌써 준비할 때마다 늘 너무 보신 분들이 너무 깊게 영화를 읽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질문도 너무 좋아서 항상 저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질문 때 너무 좋은 질문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저는 일단 영화를 이 엔딩을 보시고서는 희망이나 빛을 느끼기 바랬어요. 그러니까 비율로 말한다고 하면 조금 어려운데, 근데 그 빛이 사실 빛이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불을 다 껐을 때 빛을 딱 밝히면 그때 빛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냐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럼에도 이제 엔딩에서는 은희의 그 표정을 통해 뭔가 삶이 계속되고 어떤 식의 희망과 차오르는 그 빛을 느끼기 바랬었어요. 왜냐면 사실 삶이 힘든데 막 영화 끝나고 나서도 막 찜찜하진 않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그 음악 감독에게도 상승하는 멜로디를 해달라고 했었어요. 은희 얼굴에서 딱 영화가 음악이 시작되는데 이게 막 시작되듯이 맨날 항상 막 이렇게 시작하라고 막 해가지고 내가 알았어 해가지고 딱 시작한 느낌을 만들어줬는데요. 그래서 그랬고, 두 번째는 저는 행복을 좀 받아들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때때로 되게 불행에 이렇게 중독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 뭔가 힘든 일에 되게 많이 들여다보다 보면 거기에 좀 많이 우울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생각하는 게,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걸 충분히 만끽하고 허용하는 거, 그런 것도 정말 자기 사랑 같거든요. 칭찬을 받았을 때 네 감사합니다 라고 받는 거,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즐거워하는 거. 왜냐면은 많이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게 끝날지도 몰라, 뭐 어떤 일이 나쁜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런 두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지금 현재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걸 허용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려고 되게 스스로를 더 많이 열려고 하고, 좀 요새 많이 생각하는 게 유머를 정말 많이 갖고 싶어요. 네, 진짜. 아니 정말 유머가 진짜 중요한 것 같은 게, 언제 들었는데 어른이 된다는 건 자기의 실수들에 너털웃음을 지을 수 있는 게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어쩔 때 되게 막 괴로운 날들 밤에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아무도 이거 신경 안 쓰고 뭐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는데 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좀 웃어 넘기려고 하고, 그냥 너무 심각한 순간은 계속해서 유머를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해지는 그런 습관도 가끔 있는데, 그런 내 자신을 스스로 좀 희화하려고도 하고, 네, 그냥 그런 기쁨을 많이 허용하려고 노력해요. 예전에 되게 들었던 말 중에 진짜 제 머리를 딱 쳤던 말이 명상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인데,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으로부터도 도망갑니다, 이 문장이었는데 그 말이 저를 되게 쳤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사실 아름다운 게 있을 때 항상 도망가려고 했던 습관들이 있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에는 술자리가 가장 재밌을 때 간다던가, 딱 그런 되게 현실적인 예만 들어도 정말 좋은 관계에서 되게 관계가 좋아졌을 때 했을 때쯤 거리를 이제 싹 두면서 페이드아웃 되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구나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벌새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생각을 했었고, 삶에서 아름다운 것을 충분히 향유하고 그거를 허용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구나 느꼈었어요. 그냥 불행은 다들 불행한 게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고 느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을 정말 잘 받아들이려고 노력 많이 해요. 제가 요새 많이 고민하는 거라서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 골라주세요. 안 돼요. 오더리 들어와서. 마지막 질문을 그러면 그분 하얀색 옷이 어디 입으신 거예요? 이런 신비로움, 삶의 신비로움도 느끼게 되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약간 밝은 온화한 표정의 은희가 여러 사람들을 좀 둘러보면서 그 수학여행을 떠나는 그 장면에서 마지막을 좀 끝맺게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게 어렸을 때 보면 또 되게 설레기도 하고 또 다시 뭔가 새로운 기분도 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또 들기도 들었는데, 혹시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마지막 장면의 뭐 의미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시나리오를 처음 생각한 건 2012년인데요. 사실 수학여행이 나오다 보니 많은 분들이 세월호를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사건이 있기 전부터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저도 왜 그런 수학여행이었어야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다 같이 있는 그 어떤 모임이기를 바랬었어요. 그 엔딩이. 그런데 왜 여러 명이었을까 했었을 때, 이 은희가 처음에 오롯이 혼자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엄마에게 문을 두드릴 때. 그런데 이제 이 엔딩에서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은희이길 바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논리적이 아니라 비논리적으로 그냥 그 이미지가 맞다고 생각했어요. 오프닝에서 혼자 있는 은희와 엔딩에서는 그 군중의 속에 있는 은희. 근데 영화의 특성상 이게 갑자기 막 은희가 아이들이랑 즐겁게 막 룰루랄라 이거보다는 그런 테이크도 있었어요. 은희가 가가지고 막 인사하고 그런 테이크도 있었는데, 그거 말고 그냥 혼자 바라보는 걸로 썼는데, 은희가 혼자의 고통에 많이 이렇게 침잠해 있다가 자기를 굉장히 들여다보고 막 거기에 좀 집착하고 그런 사람이었다가, 영지의 죽음을 통해 그 교훈, 어떤 영지와 배웠던 그런 것들을 통해, 영지가 남긴 것들을 통해 타인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에 포착하고 싶었어요. 그 일별 같은 거. 그래서 왜냐면 자기 자신이 조금 단단해졌을 때 비로소 타인에게 눈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만 봤던 은희, 그래서 지숙이한테 한마디 듣기까지 했던 은희가 엔딩에 비로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때, 또 그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빛나잖아요. 그 장면에서. 그래서 그 은희와 그런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분명히 앞으로 시작될 거고, 은희는 자기 자신의 고통에서 조금 벗어나 조금 이 삶의 어떤 다른 식의 길들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엔딩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마무리를 할 건데, 제가 사심 가득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감독님, 저는 아직도 볼매인가요? 네, 오늘 이렇게 GV를 너무 멋지게 진행해 주시는 박지우 배우님 보니까 너무 좋고, 이거 사실 박지우 배우님 다 준비해 오셨어요. 이 큐카드를. 그리고 오늘도 모더 하신다고 이렇게 양복을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지우 배우님의 인터뷰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어머니한테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겁다 라고 했던 그 문장이 그걸 읽는데 왜 이렇게 제가 감격스러운지 그랬었어요. 네,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예쁘다는 표현보다 그냥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뭔가 모를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여전히 볼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박지우 배우님이 모더레이터 해주셔서 너무 재밌고, 이런 GV는 또 처음이라 너무 오늘 설레고, 또 지우 배우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또 풍성하게 해주셔서 진짜 놀라는 게 이제 또 할 수 있는 질문이 있을까 했다가도 오늘도 되게 많은 질문,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질문을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좀 얘기를 많이 길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끝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벌써 이렇게 개봉한 지 오래됐는데도 또 보러 와주셔서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김보라 감독님과 저 박지우의 행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